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문서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이 된 한 개인의 삶이 담긴 파산관제인 보고서인데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다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파산관제인 보고서라는 게요. 법원이 이제 파산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냥 서류 뭉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다 녹아 있는 거죠. 네, 보고서에 나온 분을 보니까 70세 남성분이시고요.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현재는 특별한 직업 없이 월 수입이 한 65만 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사건 번호는 말씀드린 대로 익명이고 파산관제인은 콩연필 변호사님이 맡으셨어요. 네, 파산관제인은 법원을 대신해서 뭐랄까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빚이 왜 생겼는지 파탄에 이른 경위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고서 하나하나가 사실 한 사람의 인생 요약본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고서의 파탄 시기 및 원인 부분을 보니까 이야기가 꽤 오래전으로 가던데요. 1989년경에 체육관을 운영하셨는데 이때 좀 어려워지면서 카드 대출 같은 걸로 빚이 시작됐다고 나와요. 아, 89년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 후로도 계속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2014년에 있었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아, 산재 사고군요. 네, 그래서 현재 70세 고령이신데다가 건강 문제까지 있으니까 더는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 되신 거죠. 파탄 시점은 그래서 2014년 6월경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전형적인 패턴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자영업에서 빚이 시작됐다가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여기서는 산재죠. 이게 소득활동 중단으로 이어지고 또 고령이 되시면서 재취업이나 다른 소득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처음 어려움이 시작된 1989년부터 실제 파탄 시점인 2014년까지 그리고 또 파산 신청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힘드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 최초의 어려움부터 실제 법적 절차를 밟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드셨을까 싶어요. 그럼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고서 파산 채권 항목을 보니까요. 총액이 약 3억 2천만 원. 와, 3억 2천만 원이고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7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3억 2천? 크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1999년경에 발생한 채무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원금은 약 8,700만 원 정도였는데 주로 생활비 등으로 쓰셨다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원금은 8,700인데 총 빚이 3억 2천이 된 거군요. 네. 거의 뭐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자가 불어난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장기 연체 채무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1999년이면 IMF 외환위기 직후 뭐 그럴 때인데 그때 발생한 빚이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면서 원금을 훨씬 넘어서 버린 거죠. 특히 주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는 점은 이게 원래 은행 같은 제1금융권 채무였는데 연체가 오래되면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서 캠코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3억이 넘는 빚인데 그럼 이분한테 남은 재산은 뭐가 있었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보고서 현 채무자 명의 재산 부분을 보면요. 딱 하나 있습니다. 2014년식 모닝 자동차 한 대. 이게 유일한 재산이에요. 모닝 한데요? 그게 전부라고요? 네, 시가 평가액을 보니까 287만 원 정도로 평가됐더라고요. 287만 원.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파산관제인이 이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가 포기 세산 이렇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환가 포기 결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파산 절차라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는 다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차량가액이 287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또 거기에 이미 100만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팔아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돈은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채무자분이 70세 고령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병원 방문이라든지 최소한의 이동수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채권 회수의 실익이랑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필요성 이걸 저울질해서 내린 결정이군요. 되게 현실적인 판단이네요. 그렇죠. 파산 절차라고 해서 단순히 빚 청산만 목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채무자의 인간적인 삶의 유지와 회생 가능성까지도 고려하는 절차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었어요. 2023년 10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 재산 분할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성인 자녀가 5분, 딸 넷, 아들 하나 계시는데 다들 부양 대상 아니고 따로 살고 계시고 자녀분들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네. 파산 절차에서는 혹시라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놓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혼 시점이나 재산 분할이 없었다는 점, 또 자녀들 재산 상황 등을 봤을 때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은닉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도 없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꼼꼼하게 조사를 하네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면책 여부에 대해서요. 네, 보고서 후반부에 면책 허보 관련 의견하고 관제인의 종합 의견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파산 관제인은 이 채무자에 대해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면책 허가 의견이군요. 네, 그 이유로는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들, 예를 들면 재산을 숨겼다거나 빚을 진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도박이나 과소비 같은 낭비 행위가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면책을 허가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하고요. 와,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빚의 고통이었는데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신 거네요. 이 보고서 한 편을 보니까 그냥 뉴스에 나오는 개인 파산 급증 이런 통계 숫자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연과 절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법원이 단순히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나이, 건강 상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남은 재산 규모와 그 필요성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죠.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서 절망한 개인에게 이 법적 구제 절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 70세 남성의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부채와 또 건강 악화, 고령화라는 이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법원이 어떻게 그의 최소한의 자산인 자동차 한 대는 지켜주면서 면책이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는 법률적인 절차의 마무리를 이야기하면서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잖아요. 그런데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70세 고령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단순히 빚이 없어지는 것만으로 이분의 삶이 갑자기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남는 거죠. 없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이분이 남은 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지원을 더 고민해야 할까? 법적 구제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